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5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을 한 거죠. 자,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로 당분간 확산세가 계속될 것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한 번 연장을 또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다시 두 번째 어제 발표된 확진자 보니까 2,000명이 또 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눌러서 억제하고 있는 분위기인지 지금 뭘까요? 어저께 나온 그 2,001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어저께 나온 2,001명, 그러니까 국내 발생 기준으로 2,001명입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이 그중에 1,299명으로 65%고 비수도권이 702명, 그중에 부울경이 부산 131명을 포함한 24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에서 그동안 감소하고 있던 추세가 역전된 게 이제 명확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런 데이터들을 뒷받침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 8월 5일 날,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에 목요일 날 464명이 발생했는데요. 1주 전에는 524명, 어저께는 549명, 네. 약간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2주 전 목요일은 462명, 지난주 목요일이 540명, 그다음에 이번 주 어제가 633명.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아, 같은 예를 주 단위로 보니까 수도권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일단 저희가 7월 초에 썼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수도권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로 이제 돌아섰고요. 예. 지방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어떤 발생 양상이 애초에 정부가 기대했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한 감소가 아니라 예. 지금 증가하는 것을 증가폭 자체를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둔화시키는 정도로만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주중 발생 건수도 저희가 7월 3주, 4주, 8월 첫 주까지는 1,500명 전후반으로 약간씩 안정적이다가 다시 또 지난주에 1,800명 정도로 올라가면서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었던 감소 효과가 아니라 그냥 상승폭 자체를 억제하는 정도의 효과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현행 방침을 2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 접종 인센티브 방안도 나왔다는 점.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감소 추세가 있거나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단지 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증가폭이 그래도 조금 둔화됐다는 데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7월 달과 8월 달의 증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양상이 계속적으로 보이다가 예. 그러다가 그 증가폭이 조금씩 둔화되면서 이제는 서서히 증가하는 이제 단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단계가 그러면 어떤 단계냐?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그다음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라는 굉장히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는 양상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저희가 우리가 어떤 식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면 감소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저희가 계속 도입을 해서 찾아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저희가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은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경제적 지원이 일단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감소를 할 수 있는 그 요인은 예방접종의 전면적인 시행입니다. 네. 그래서 예방접종률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각종 변이형의 그 확산이라던가 또는 기타 방역에 대한 어떤 수능도의 감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들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좀 누르면서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예. 이 평형을 유지하면서 예방접종률을 더 확대해갖고 예방접종의 효과로 감소하게끔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계속 도입이 돼야 되고 예. 거기에 대한 효과는 아무리 빨라봐야 20대에서 40대가 예방접종이 완료돼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 나서 2주 정도 뒤에야 부분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라 9월 중순은 넘어야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균형을 흔드는 행위가 나타난다면은 지금 베이스라인이 한 2,000명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은 거의 2,500, 3,000명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그때는 굉장히
아마 의료 부담이 커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마 제가 보기에 극적인 어떤 감소가 그러니까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리두기 강화나 이런 게 도입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9월 중순 이후까지 또 현재의 거리두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2주 이번에 2주가 더 연장됐는데 그 전에는 엊그제까지는 한 추석 전까지 한 4주가 한 번에 연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으로는 2주 연장되는 거 보고 지금 확 줄어들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더 강도를 높일 수는 없으니까 이게 또 추석 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도 좀 많이 있겠네요.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또 그렇게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예. 약간씩 증가하더라도 저희가 그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큰 의료계에 부담 없이 수용 가능하면 괜찮거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분명히 젊은 층에서의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망자도 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젊은 층에서의 위중증 환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우리나라 위중증 환자 숫자가 어저께가 이제 385명, 5명 다행히 감소를 했지만 대신에 네. 사망자는 또 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보다 분명히 이 베이스라인 2,000명 정도까지는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일부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지만 이 베이스라인 자체가 만약에 3,000명, 4,000명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의료 자원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 환자 21명을 보기 위해서 병동 2개, 한마디로 100명 정도의 입원 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 자원이 지금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지금 입원을 못 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시면 사실 뭐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이 예.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다 만약에 위중증 환자를 더 보게 되면 저희는 그때는 한 35명 위중증 환자를 보는데 200명 정도의 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 자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2,000명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분명히 콜레테럴 데미지가 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지금 일본에서도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워낙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서 아이를 낳던 네. 산모가 아이가 죽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런 일에 그런 어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보기 위해서 의료 자원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다른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치료가 그때부터는 피해를 보는 현상이 2,000명 이상부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균형을 유지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지만 백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어요. 그게 딱 하나가 6시부터 식당 영업 9시까지 1시간 줄였지만 그 사이에 백신 2차까지 완료되고 14일 지난 사람 2명까지는 추가 합의 4명까지는 허용해 줄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게 백신 인센티브에 이제 처음 거의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시행하려다 말았으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백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백신 접종을 또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일부 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방 접종률이 그 기존에 한 50대 정도까지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예약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네. 85%가 넘는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에서 40대 예방 접종을 했더니 예방 접종 예약률이 한 60% 정도. 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인센티브도 일부 도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0대에서 40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얀센 백신이라던가 또는 필수 인력에 대한 예방 접종이라던가 자녀 백신 접종 이런 까지 합치면은 한 70%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과연 어느 정도가 더 들어올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약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로 들어올 수가 네. 있을지에 대한 게 의문이 하나가 들고요. 예. 물론 우리가 예방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일종의 정부 정책들은 더 필요는 합니다. 네네. 근데 과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힘 자체가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반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은 간신히 지금 균형점에 다다르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방역이 완화된다라는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베이스라인 2,000명에서의 다음 베이스라인은 2,500, 3,000명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발생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를 했을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수도권 4단계가 연장은 됐지만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개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4단계에서도 밀집도를 완화해서라도 학교 문은 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그 그룹들 중에 하나 학생들이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은 피해를 보셨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교육에 대한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제공이 되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이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그렇게까지 대규모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뭐 방역 정책들을 잘 수행해온 교육부의 노력과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근데 지금은 지난 1년 반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게 델타 변이라는 보다 더 전파력이 높은 지금 변형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학교 안에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좀 더 대규모 감염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미국의 데이터인데요. 예. 미국이 최근 한 달 정도 동안에 아이들의 병원 입원율이 한 600% 증가를 했습니다. 6배 가깝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서두르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률이 한 3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역 완화나 학교 개학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델타 변이가 들어오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게 지금 최근에 이제 아이들의 입원율 증가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현재 아이들 같은 경우 예방접종이 시행되지 않았거든요. 예. 이제 교사나 이런 기타 인력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시행됐지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등교를 무리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 사이에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또 델타 변이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기존의 유형에 비해서 분명히 병독성이 높습니다. 뭐가 높아요? 그러니까 독성이 더 높습니다. 아, 독성이요? 중증률이. 예. 그래서 입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변형에 비해서 델타 변이가 2배 정도 높은 걸로 지금 예.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 분명히 입원할 정도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전반적인 밀집도를 낮추는 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꼭 교육에 필요한 군에 대한 선별적인 작업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고3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금 등교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고3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기회가 제한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에 대한 틀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회성을 기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사실은 등교가 필요한데 저는 네.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다 하겠다 생각을 하지 말고 꼭 교육에 필요한 계층 위주로 해서 밀집도를 확연히 떨어뜨리고 예. 그러고 나서 등교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자녀 백신 어플로요 보면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있어 보면 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있었는데 접종을 거의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연령대를 50세 이상에서 3, 40대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접종하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자녀 백신이 거의 없어졌나 봐요. 이런 지금 상황 뭐 괜찮은 거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연령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 네. 국가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30대 이상은 분명히 예방접종의 이득이 예방접종으로 경험하게 될 리스크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간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상한선을 올리는 것 자체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 혈전증에 의한 피해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보다 안전한 예방접종 위주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올렸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30대 이상에게 맞추더라도 저는 뭐 일부 혈전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그런 합병증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이상 반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맞추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셔서 예. 과연 어떤 백신이 좋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그런 하시는데 얘기는 아직까지 있어요, 계속.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어떨 때는 델타 변이에 강하기 때문에 모더나가 좋다. 네. 뭐 어떨 때는 뭐 또 화이자 쪽이 대기업 백신이 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아직까지 논문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분명히 모든 예방 접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런 면역력 감소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 쪽이 좀 적은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주도 아스트라제네카네요. 예, 좋은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체 면역력 자체는 mRNA 백신에 비해서 좀 낮지만 대신에 세포 면역력이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종합적인 효과 자체는 비슷하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 거 상관없이 네.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백신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들으셔도 그럼 도대체 아스트라제네카가 좋다는 거야, 화이자가 좋다는 거야, 모더나가 좋다는 거야 들으셔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 백신 효과 다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맞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중증으로 가는 걸 차단해주는 효과 자체는 셋 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에 따르면 델타 변이 유행으로 백신 1차 접종 시의 중증 방지 효과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요. 또 미국에서는 2차 접종까지 맞고 나면 돌파 감염이 걸려도 그래도 백신 효과는 유지가 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결국에 좀 2차 접종까지 빨리 완료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국가의 예방접종 전략이 좀 다릅니다. 예. 어디는 이제 2차 접종까지 빨리 완료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 어디는 1차를 더 넓게 맞춰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보호 효과를 크게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예. 저는 2차까지 완료하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까지 완료해야 어떤 전파 차단에 대한 효과도 훨씬 더 뛰어나고 다르긴 다르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증도에 대한 것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요. 특히 전파 차단에 대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영국 쪽 데이터를 보시면 1차만 맞았을 때는 30% 정도밖에 효과가 없고요. 예. 2차까지 맞아야 예방접종의 종류에 따라서 대략 한 60에서 9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2차까지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 쪽에서 2차까지 맞고 나면 돌파 감염에 걸려도 백신 효과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무슨 어떤 데이터냐면은 뉴욕에서 나온 대규모 데이터였는데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더니 예방 접종의 보호 효과 자체는 감소를 했지만 델타 변이도 유입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예. 대략 한 91%에서 79%까지 감소를 했지만 입원을 기준으로 효과를 평가를 해봤더니 91.9에서 95%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 뭘요? 그러니까 입원을 방지하는 효과. 아 입원 방지. 그러니까 예. 입원을 병원에 할정- 입원하는 방법을 예, 방지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감염으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에 대한 것들을 봤더니 그 델타 변이가 들어오거나 시간이 지나도 아직까지는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거의 입원 안 시키고 막아줬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90% 넘었으면.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 쪽 데이터도 지금 입원하는 사람이나 중증으로 가는 사람, 그다음에 사망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거의 95% 이상 예방접종 미접종자. 예. 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2차까지 다 맞게 되면은 아직까지의 데이터로는 중증으로 가는 것들도 다 막아주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까지 되는 것도 막아주는 효과가 네.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뭐 돌파 감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좀 더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데이터에서도 돌파 감염이 8월 10일 기준으로 2,111명 발생했는데 예. 그 중에 위중증으로 간 사람이 한 1%가 조금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사망하신 분이 대략 한 0.1% 미만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예방접종에 의한 보호 효과는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